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노이스 팀장입니다. 언택트 연수로 진행되고 있는 2020년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 줌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대를 위하여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연수는 협업하는 일잘러의 완벽한 소통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완벽한 소통법의 저자 유경철 강사님과 일, 관계, 갈등이 술술 풀리는 10가지 소통의 비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협업하는 일자러의 완벽한 소통법이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한번 즐거운 시간 또 갖도록 하시죠. 제 소개 좀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인데요. 저는 HR 컨설팅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코롱에서 교육 담당자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소통과 공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주로 리더십과 소통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책이 4권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분야는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심리학 용어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저를 믿어주시면 더 좋은 밀도 있는 또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소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현장에서 소통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는다.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일을 하면 만약에 일을 줬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클 타임이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객이 불만족하고 그러면 직원이 불만족하죠. 그러면서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결국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업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통은 성과라는 거죠. 우리가 왜 소통을 잘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요. 퍼포먼스, 성과를 잘 내기 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70%가 사실 소통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도 소통인데 쓰는 것들, 문서 작성하는 것도 다 소통이죠. 문서 커뮤니케이션, 기획서나 보고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대부분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인재가 떠나는 5가지 이유가 있다는데요. 1등부터 5등까지 등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한번 유튜브 지금 채팅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개인의 성장이 비전이 없을 때, 구성원 간의 보상의 불공정성을 느낄 때, 업무 과부하로 피로가 누적될 때, 감성이 결여된 메마른 문화일 때, 리더와 갈등이 지속될 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1등 같으세요? 1등부터 5등까지. 여기 기프트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거나 정답을 맞추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등은 리더와 갈등이 지속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귀하게 뽑은 인재들이 리더와 갈등이 생기고 리더와 트러블이 있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결국 소통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은요, 사람과 사이의 연결인 거죠.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소통은요, 뜻이 통하여 서로 오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이 통한다는 것, 서로 오해가 없는 것, 너무나 쉬운 말 같잖아요. 사실 뜻 통하잖아. 오해 없으면 되잖아.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한 줄의 의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책 완벽한 소통법에 완벽한 소통 솔루션 10가지를 다 담았는데 오늘 10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소통에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하면요. 대부분 말하는 게 경청이라고 해요. 그럼 경청, 듣는 거 왜 어렵냐? 사람들은요,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라고 해서 자신의 심리 안에서 처리 가능한 정보만을 취선택하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배가 올라갈수록 이 현상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 철학자인 제논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신은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를 주셨다. 인간은 말하는 것에 두 배만큼 들을 의무가 있다. 어떠세요? 실제로 이 말은 그리스 시대에 이미 사람들의 경청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토마스 고든이라는 시카고 대학 심리학 교수님께서는요. 경청은 사람을 정화한다. 경청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지적해 놓도록 돕는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난 후에 마술처럼 그 감정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듣고 되게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말을 아주 잘 들어주면 그냥 모든 것이 마법처럼 다 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치겠어.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한참 내 얘기 막 해요. 친구한테. 야, 나 진짜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한참의 친구가 잘 들어주면, 경청을 해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생각했던 이 스트레스가 막 해소되는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이 경청의 힘입니다. 누군가가 제대로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에서 뭐가 어렵냐라는 서베이를 했을 때도 듣기, 경청이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듣기는 뭐냐? 누군가 하고 있는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왜곡할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유튜브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냥 듣고만 있어. 근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듣기예요. 이건 히어링이죠. 근데 경청은요. 우리가 리스닝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이 경청은 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이나 정황들을 사람 중심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적 경청을 타인의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결국 잘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집중해서 눈을 보면서 그 사람과 교감하면서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정말 마음 깊이 들어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실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잘하는 분들은요,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분들입니다. 한자로 경자는요, 기울 경, 들을 청이잖아요. 석자가 한자가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경청은요, 겸손하게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청을 할 때 삶의 감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들 일반적으로는요,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평정심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화가 나,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이 감정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감정이 올라갔을 때 이성을 다시 감정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감정을요, 타인이 읽어주면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얘기했을 때 잘 들어주면 이해받고 있기 때문에 화가 막 나다가도 줄어든다는 거죠.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막 싸워요, 부부가. 갑자기 부인이 당신 말이야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말이야 맨날 술 먹고 사실 뭐 하는 거야? 계속 화를 내고 막 엄청나게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때 남편이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꼭 수긍하지 않더라도 듣고 가만히 경청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좀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막 화를 내다가 조용해지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남편이 내가 말이야 나 때문에 먹은 줄 알아 회식이고 말이야 막 변명하면서 소리 막 지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인은 더 소리 지르게 되죠. 그럼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파탄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사람이 화가 나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상대방은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정이 잦아졌을 때 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게 훌륭한 경청의 자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센스 있게 공감하면 경청합니까? 첫 단계는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특히 상사인 경우에 듣고 있다가 좀 말이 안 되거나 좀 답답하면 야, 그거 아니고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끊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냥 듣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듣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잘못 얘기하고 있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예, 차단하지 말고요. 부탁을 해요. 아, 있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조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예, 부탁하고 끊는 거죠.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내가 말을 차단할 때는 부탁을 한다. 그렇지 않고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끊는 건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하거나 당황하게 만들 수 있죠. 세 번째는요, 판단하지 않게 해요.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린 사람들이 보통 볼 때 이렇게 자기만의 프레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네가 그렇지, 뭐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내 잣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과 새로운 주제의 경우에는 온전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것. 이게 경청의 자세서. 근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거예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라포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눈은 바라보고, 그렇죠? 귀는요, 제대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인지 우리 흔히 전문 용어로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 몸 상태를 오감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느낌인지까지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기본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면서 내가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경청의 자세입니다. 공감적 경청, 경청의 4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소리입니다. 소리는요, 기본적으로 귀죠. 귀는 소리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언어적, 눈은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듣고 감정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정이 좋다, 나쁘다, 슬프다, 활기차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거고요. 마음은요, 가슴이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건데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는 거.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그 본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재구성이죠. 입이죠. 입이 나왔잖아요. 재구성하면서 듣고 재진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들으면서 이 사람의 눈은 비언어를 파악하면서 마음으로는 본심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래서 다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내가 들었는데 혹시 일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일을 조금 더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어때요? 내가 실제 그걸 들었을 때 얘기했을 때 그게 맞다고 했으면 제대로 들은 건데 혹시 틀렸다고 해도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적 경청의 4단계 프로세스랍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경청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왜 완벽한 소통법을 위한 솔루션이죠. 두 번째는요, 생략과 왜곡과 일반화입니다. 예, 제가 계속 하시면서 그 유튜브로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보고 또 한번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생략은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생략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이 있고 사원이 있어요. 네, 팀장님이 김사원을 불렀습니다. 김사원, 잠깐 이리 와봐. 저기 내가 어제 시킨 거 다 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사원이 아니 못했는데요. 소통이 잘 됐습니까? 이게 바로 생략된 말이라는 거예요. 김사원이 생략을 했어요. 그럼 왜 못했어? 아니 저기 영업팀하고 마케팅팀에서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저기 그럼 제가 모아가지고요. 제가 오후까지 보고 어때요? 소통이 되긴 됐지만 이 팀장님 느낌이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아니 세상에
지금 내가 몇 번을 질문해야 도대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대화할 때 생략을 하면 상대방이 짜증이 나고 힘듭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생략을 안 한 김사원의 말. 김사원 어제 시킨 거 다 했어?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보고 드리기로 했죠.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전 9시까지 마케팅팀과 영업팀에서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했더니 오후 2시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2시까지는 꼭 받아서 3시까지 취합을 해가지고요. 꼭 3시까지는 팀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급한 일 때문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략 안 하고 풀 센텐스로. 팀장이 뭐라 그럴까요? 알았어. 끝. 중요한 건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요, 생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시를 할 때도 상사가 생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리님, 이거 내가 시킨 거 다 했어요? 근데 시킨 게 어제 시킨 건지, 일주일 전에 시킨 건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되죠. 김대리님, 제가 지난주 회의 때 얘기했던 우리 레퍼런스 자료 검색해서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거, 그거 다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자료 지금 정리 중인데요. 제가 오후 2시까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생략하지 않고 상대방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왜곡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필터로 세상을 보는데 왜곡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이제 이 부인이 남편에게 다음 주가 생일이야.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자기야 다음 주 내 생일인 거 알지? 다음 주 수요일 내 생일이니까 기대할게 하고 대화를 끝냈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일부러 말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남편이 하필 그 주에 너무 바빴어.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야근하고 회식하고 막 엄청 바쁜 거예요. 출장도 가고. 근데 뭐 내 생일 수요일에 보기로 했으니까, 수요일은 일찍 오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날 수요일에 왔는데 남편이 세상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했는데 남편이 무슨 날이야? 우리 밥 먹은 날이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남편 그때 부인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보통 교육생들이 물어보면요, 100에 100. 열받죠. 화나죠. 도대체 어떻게 내 생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들은 야, 내 생일을 잊어? 날 벌써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왜곡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내가 잘 파악하지 않고 그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조직에서 일을 할 때도 상대방한테 대화를 하는데 내가 왜곡을 많이 해요. 뭔가 관계가 좋았다가 한 명이 막상 나한테 조금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바쁘게 뭐 하고 있고 얘기를 안 하면 갑자기 왜곡하죠.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왜 밥 먹자고 얘기를 안 하지?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나한테 뭐 오해하고 있나? 미워하나? 이러면서 막 왜곡해요. 말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막 괴로워하죠.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반화인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많은 것들을 일반화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신입사원들이 좀 입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죠. 신입사원들이 요즘에 굉장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조금 버릇이 없다고 하니까 야, 요즘에 신입사원들은 말이야 다 X가지가 없어. 예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입사원이 다 버릇이 없나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팀장들은 말이야 다 꼰대야. 진짜 뭐 팀장들이 하나같이 말이야. 근데 보세요. 팀장들이 꼰대인 분도 많지만 아닌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야, 요즘에 코로나라서 식당들 다 불경기야. 너무 힘들어. 맞죠? 힘들어요. 그런데요, 또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여성은 다 그렇다, 남성은 다 그렇다, 뭐 어느 지역 사람은 다 그렇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상대방이 들을 때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내면의 욕구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여지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럼 행동은요,
그 안에 사실 이렇게 아이스버그를 예를 들면 겉에 보여지는 일부일 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요. 감정이나 생각과 기대와 욕구가 있어. 근데 우리는 보통 행동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오해하거나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하려면 실제로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대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화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예.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만화가 실제로 만약에 부모와 아이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만약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소통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내적인 욕구와 감정과 본심을 어떻게 아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는 뭐가 나올 것 같았어요? 예, 지금 이렇게 팔짱을 꼈잖아요. 이 남자친구가 이 친구에게 야, 이 친구 춥다고 하니까 내가 손잡아 볼까? 어깨동무할까? 안아줄까? 큰일 나죠 요즘에. 그렇죠? 내가 상대방의 생각과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관계인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성격 기질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 3대 심리학자가 있죠. 첫 번째가 프로이드, 두 번째 심리학자는 여기 앞에 보이는 카일 구스타프 융, 세 번째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사람의 성격 기질을 연구한 사람이 심리 유형론이라는 걸 연구한 게 카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근데 이 융은요, 사람의 어떻게 이런 심리 유형론을 연구하게 됐냐면 사실 프로이드와 연관돼 있어요. 이 세계 넘버원 프로이드와 교류하게 돼 있는데요. 프로이드가 나이가 20살이 많으시죠. 그런데 둘 다 거의 뭐 천재급이니까 만났을 때 스파크 팍팍 튀어가지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 프로이드가요, 융에게 강요를 합니다. 저기 말이지, 나랑 같이 일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하려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같이 하자고 강요하죠. 그랬더니 융이 강요하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때 충격을 받아요. 야, 이렇게 대단한 심리학자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하면서 갈등을 연구한 게 심리 유형론입니다. 근데 융이 이 심리 유형론을 연구하면서 갈등이 왜 발생하냐를 봤더니 사람들은 각자가 나의 기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혹시 갈라지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실제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고요. 갈등이 너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서로 다른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싸움은 왜 많이 할까요?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한 명이 최소한 져주거나 아니면 한 명이 배려해주지 않으면 그 갈등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도 왜 이 성격 기질 때문에 힘들까요? 상사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너는 나와 같아야 돼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싫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면 싫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해와도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뭐야 이거 이렇게 처음에는 거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요,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근데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 맞아.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어. 그걸 충분히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신념이에요. 신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는요. 뭐 이름은 뭐고요. 어느 회사 다니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가족은 몇 명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 합해진 게 그 사람입니다. 그게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은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 신념이 모여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특정한 인물한테 남자한테 여성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여장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인데 무슨 여자입니까? 뭐 그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농담한 것처럼 들리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아버지에게 아이가 둘 있는 아버지에게 혹시 아들 제대로 키우고 계세요? 잘 키우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식 잘 키우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아빠는 기분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잘 케어 못하고 잘 키우는 것 같지 못하다 하더라도 말은 제가 뭐 잘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속으로는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신념을 건드리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신념을 나쁘게 폄하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만약에 여러분 신념은 어떤 거냐면 큰 신념은요. 종교 같은 거예요. 기독교, 불교, 뭐 유교가 있는데 갑자기 기독교 신자한테 기독교 왜 믿어요? 불교 신자한테 왜 절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신념을 건드리면 안 돼요. 뭐 정치적인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수적인 거, 진보적인 거 다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못 읽으시니까. 근데 한번 같이 한번 온라인 랜선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살아가는 재반사에 대하여 확실히 그렇다고 믿거나 혹은 이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믿음이 신념입니다. 사람은요, 강한 신념을 갖고 살죠. 그 사람의 신념은요, 그를 이끄는 원칙으로 작용하여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예, 여기 지금 읽어보셨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신념에 대한 이해가 됐죠?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갈 때 그렇다고 믿는 게 신념이에요. 그러면 인간마다 그런 신념들이 아주 많이 있겠죠. 특히 작은 신념들은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신념이 개인마다 있습니다. 사람은 강한 신념을 갖고 사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요. 신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다르다. 신념이 바뀌면 능력이 변화되고 행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신념을 변화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변화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처럼 큰 신념은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작은 신념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있는 신념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출근 시간에 딱 맞춰오는 직원은 태도가 별로인 사람이다.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뭐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부장인데 신입사원이에요. 정각 9시에 출근했어요. 보통 어떻게 해요? 아, 제 태도가 진짜 아니 나 때는 말이야 8시에 출근했는데 어떻게 9시에 오는 거지?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면 이 친구는요 벌써 찍혔어. 근데 이 친구 입장은 뭐냐면 아니 Z세대 아니에요. 아니 9시까지 오면 되죠. 제가 꼭 8시에 와야 돼요. 8시 반에 와야 돼요. 그럼 저 1시간 수당 더 줘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신념이 부딪히는 겁니다. 2주간 휴가를 가는 직원은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맞나요? 아닌가요? 보세요. 제가 부장인데 갑자기 신입사원이 저 2주간 유럽 여행 갔다 올게요. 뭐 요즘에 못 나가긴 하지만 2주간 제주도 갔다 올 거예요. 저 좀 쉬겠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 말이야. 2주간 간다고? 너 신입사원인데? 생각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다 워라밸인데 2주든 3주든 자기 휴가를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냐. 이게 바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신념이 부딪힙니다. 근데 그때 그거 가지고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속으로 꼰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 신념이 부딪히는 겁니다. 상사가 주최한 팀회식은 꼭 참석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팀장들 교육을 가면요, 90%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당연히 참석해야죠. 빠지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요, 젊은 직원들한테 제가 이 얘기하면 한 80%가 아니요? 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회식은 정말 꼭 미리 정해진 그때 가야 할 것만 가지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부딪힙니다. 근데 이때 상사가 회식은 와야지 말이야. 그깟 친구 약속이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했다가는 꼰대 소리 듣죠. 직장에서는 내일만 잘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진 분이 있으면요. 어때요? 내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협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 내가 리더예요. 그런데 무조건 내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다른 팀에 있는 같이 협업하면서 뭐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 그럼 화가 나요. 왜 내가 시킨 거 먼저 안 해? 이런 것들이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요, 이 사회 환경,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유연하게 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할 수 없지만 사고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기성세대라면 이런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가 이런 신념을 부딪힐 때 그 유연하게 생각을 맞춰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 지인 간의 돈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진짜 사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예요. 근데요, 정말 절친 친구가 갑자기 급해서 친구야 200만 원만 빌려줄래? 그랬어요. 사실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 친구의 신념이 있어요. 미안한데 내가 친구 사이 돈거래를 안 해. 근데 이 친구는요, 또 어떤 신념이 있냐면 정말 깊은 사이에는 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신념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 연락 안 하는데요. 200만 원 때문에 20년 지기 잃어버렸습니다. 신념이 이렇게 관계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월요일에는 연차를 쓰지 않는다. 이런 신념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 팀장님은요, 되게 놀라운 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연차를 안 씁니까? 그랬더니요, 자기 신념은요, 월요일에는 꼭 출근해서 일주일씩 계획을 짜야 된대요. 그래서 출근을 꼭 해야 된대요. 그럼 팀원이 급한 일 때문에 쓰면 어떻게 해요? 설득한대요. 그런데 설득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잖아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저녁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한다. 이런 신념이 있는 또 팀장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회식도 있고 갑작스럽게 뭐 상사가 뭐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어디 출장도 갈 수 있는데 안 되나요?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회식은 잡고요. 뭐 같이 치맥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최소한 3일 전에 미리 얘기해야지. 갑자기 당일에 와서 우리 치맥하자 이러면요, 죽어도 안 간답니다. 상사라 하더라도. 조직 생활에 아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평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에게 웬만하면 부탁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는 분들은요, 부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요, 일 많아요. 혼자 다 해요.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감기에 걸려도 약국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틴대요. 요즘 시대에 큰일 날 일이에요.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옛날만 해도요, 감기 걸려도 자연 치유를 믿기 때문에 굳이 약 같은 거 안 먹고요, 버팁니다. 정말 큰일 날 문제예요.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신념, 이분은 어떨까요? 부하 직원이 10분만 자리 비우면 카톡으로 보낸대요. 어디 있니? 뭐 하니? 팀원들이 미친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나 잠깐 옆에 가서 티타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는 거 아니고 옆에 있는 뭐 부서의 직원하고 업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다 설명해야 되고 막 짜증이 밀려온대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팀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괴롭히는 걸 안다면 내 신념은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 보내지 말자. 최소한 1시간 이상 아무 말 없이 비어있을 때 그때만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내 신념을 유연하게 대하면 어때요? 좋은 관계 소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신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얘기했던 성격 기질,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6번째는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 공감입니다. 요즘에 작년부터 계속 그 작년부터 2년 전부터 작년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세대 간의 공감, 소통의 문제인데요. 90년대생, 우리나라는 특히 작년에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나오면서 약간 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막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한 90년대생 밑에, 그래서 30 정도 나이 밑에 이 친구들의 한 컷 다 이렇게 그래서 밀레니얼도 해당되고 90년대생이기도 하고 Z세대이기도 하죠. 이 세대가 가장 젊은 Z세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0대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40대,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면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뭐가 세대 차이 있냐라고 서베이했더니 있다. 92.2% 엄청난 다 있다는 얘기죠. 특히 올해 2020년도 상공회의소의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대 차이가요. 우리 위에 그래프 보시래요. 위에 그래프 보시면 세대 차이 체감도는요. 20대가 52.9%잖아요. 근데 40대, 50대는 69.4, 67.3. 어때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성세대가 훨씬 더 세대 차이 납니다. 아, 힘들어요.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냐라고 했을 때 20대는요. 42.3. 근데 40대, 50대 볼까요? 특히 50대가 되게 굉장히 특이해요. 30.7이에요. 세대 차이는 나는데요. 뭐 업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요. 엄청 커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식의 갭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성세대들은 세대 차이 나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업무에는 뭐 그다지 뭐 내가 시키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젊은 친구들은요 세대 차이요 그냥 뭐 나긴 나는데요 업무에 엄청 크게 영향 미쳐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Z세대, 요즘에 20대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미 조직에 들어가서 일할 때부터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제일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래서요,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동료나 상사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같이 일해야 되니까. 근데 조직은 회사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직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회사를 그냥 때려치는 것도 왜? 조직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100대의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1년 내 퇴사율이 거의 뭐 20%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내가 들어갔더니 내가 성장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회사에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데 갈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니까. 그럼 직장 내에서 어떤 세대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 첫 번째는요. 소통 방식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장 생활 방식. 세 번째는요. 친목 도모. 네 번째는 업무 방식이죠.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지. 이건 5,0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이미 발견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과거와 지금이나 젊은 세대들이 버릇이 없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40대, 50대의 기성세대들도 이미 이런 얘기 듣고 살았어요. 특히 40대 X세대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의 Z세대들은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뇌구조가 다르다고 하는데 생리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뇌가 다를까요? 아니 같죠. 뇌가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뇌 구조가 왜 다르다고 합니까? 저는 이 디지털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저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뭐 수많은 이런 비대면 도구들이 있죠. SNS 채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성세대는 어때요? 다 이용하죠. 근데요, 적응하느라 바빠요.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도 그냥 이용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의 Z세대들 어때요? 이러한 것 디지털은요, 그냥 이렇게 내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에 익숙해졌고, 그냥 그게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성세대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있고요. 그런 알고리즘이 복합적이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야, 쟤네들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Z세대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상사는요, 밥 잘 사주는 상사가 아니라 성장을 시켜주는 상사라는 거죠. 이제 7번째,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어요.
공감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공감이라는 이 화두가 사실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조직 안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죠.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공감의 의미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이 동기강화 상담에서 말하는 공감인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세계를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사소통 상태.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일 뿐 실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세계를 지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입장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감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중거 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공감은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제가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랜만에 야, 요즘엔 어떻게 지내냐? 요즘에 말이야 너무 힘들어. 오늘도 야근해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 야 정말 미치겠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내가 공감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야, 너 또 야근하냐? 너 능력 딸려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취업 좀 키워. 그럼 빨리 퇴근하지. 지금 이 얘기 들으려고 내가 전화했나요? 그 친구가 그래, 그러게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속으로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내가 전한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야, 너희 회사는 왜 그 모양이니? 워라밸이야. 요즘에 워라밸 안 지키는 회사도 있니? 아유, 야, 퇴사해. 그래서 퇴사해. 더 좋은 회사 많아. 칼퇴근하는 회사 너 입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공감 대화인가요? 지금 이런 얘기 들으려고 전화했나요? 아닙니다. 물론 그러게 말이다. 야, 내가 좀 좋은 회사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되게 씁쓸하죠. 어떻게 얘기해야 공감 대화일까요? 야, 너 오늘 일이 되게 많구나. 힘들어서 어쩌냐? 그냥 급한 거 있으면 먼저 끝나고 좀 들어가 쉬어. 얘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건강도 좀 걱정이 된다. 그렇지? 그러다가 쓰러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닭살 돋는다고요? 남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야 힘들어 죽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냥 너무 힘든데 그 친구한테 통화하면서 약간 리프레시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알아주면 돼요. 이게 공감입니다. 사실 공감은 그래서 경청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내가 듣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듣고 본심을 듣고 거기에 공감해 주는 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 옳다는 믿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지한다는 마음, 이게 공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의 생각, 그를 지지하는 마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뭔가 해줄 수는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너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내가 뭐 해줄 수는 없어도 난 너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지지해. 난 네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어.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상황, 현재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전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관심의 초점은 상대방의 말끝에서 느끼는 것. 관찰, 느낌, 필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지? 그걸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갖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화를 하는데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 20분 뒤에는 회의를 가야 돼. 저기 우리 김대리 잠깐 나랑 얘기할까? 저기 내가 지금 20분 뒤에 회의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면담할까? 그래, 그때까지 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건 상대방에 충분하게 마음의 여유를 주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20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 얘기할 거냐 뻔하네. 이것만 얘기하자. 공감할 수 있는 아예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상대방을 공감하기 어려울 때는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얘기 듣는데
전혀 공감이 안 돼. 도대체 얘 이런 얘기 왜 나한테 하는 거지? 짜증나게 진짜. 이게 말이 돼?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지금 공감을 할 캐파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거나 내가 지쳐 있거나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 남들의 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공감은 반드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상사라고 해서 이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걸 내가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야. 내가 그런 권한이 없거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꼭 내가 상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한번 해볼까? 내가 도움을 줘볼게, 노력해볼게. 이런 식으로 그냥 공허한 말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해줄 수 없으면 그냥 들어만 주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감이라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공감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생각에 동의하거나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공감을 해준다는 건 내 말에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요. 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의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동의해주면 그게 공감인가요? 내가 모든 걸 동의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감은 그냥 그 사람의 입장, 생각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충분히 지지해 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는 것, 당신이 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거나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공감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 EBS에서 실제 이거 실험을 했거든요. 저 영상을 찍었는데 어린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피를 냈어요. 일부러 피를 같은 거 보여주고 아파 죽겠어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막 울었어요. 엄마가 아프니까 어떡해 하고 막 울었는데 남자아이들은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딴짓했어요. 그냥 뭐 엄마가 울든 말든 피가 나든 말든 그냥 자기 장난감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요 공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이 높아요. 남성이 낮습니다. 물론 공감력이 뛰어난 남자들도 있어요. 일부.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여성이 높다. 그럼 남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성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공감력이 없으니까 공감하지 않아도 돼.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공감 능력은요, 내가 노력하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리더, 나이가 있는, 연배가 있는 리더급 남성들은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권한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남성이야. 그러니까 굳이 공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그리고 공감이 부족해도 나는 남자고, 난 나이가 많고, 난 직급이 높잖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말이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태도가 훌륭한 리더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나라 남성의 리더들이 공감 능력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공감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충고, 조언, 교육학입니다. 야, 그 직급대는 말이야. 다 그런 생각하는 거야. 원래 힘들어. 좀 참아봐. 이게 공감인가요? 이건 충고, 조언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상대방이 그렇죠 라고 공감할까요? 속으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아? 넌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속으로. 두 번째는요. 분석, 진단, 설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주 생각하는 걸 보니까 너 우울증 초기 아니니? 야, 정신과에 좀 가. 요즘에 그거 병도 아니야. 갔다 와. 그러면 그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맞아요. 정신과 갔다 올게요. 이럴까요? 속으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정신과를 가라고 그래.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동정과 애초로하기입니다. 야, 어쩜 너는 그렇게 일이 꼬이니? 안 됐다. 너 큰일. 야, 큰일이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막 동정하는데 그게요. 나를 동정하는 그 모습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죠. 공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정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요. 조사신문학이에요. 야, 근데 있잖아. 너 언제부터 그렇게 느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대책 있어? 이러면서 그냥 막 형사처럼 조사하듯이 계속 물어.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공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신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걸 들어주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제가 좀 거의 다 했으니까 다 듣고 제가 질문을 대답해 드릴게요. 평가 빈정하기예요. 야, 넌 너무 아약해.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니? 이런 말. 내 말 안 했더니 너 이제서 하는 소리가 고작 그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평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게 되면 공감한다는 생각이 못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나 다음부터 쟤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 얘기하면 또 나한테 평가할 거 아니야. 마지막 6번째는요. 한 방에 딱 자르기예요. 됐고 시끄러워. 야, 술 한잔 먹어. 그럼 나서. 아이, 너 무슨 남자가 무슨 그냥 술 먹고 오늘 술 진탕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해. 이거는요. 상대방이 정말 힘들어서 지푸라기 잡으려고 부탁했는데 야, 지푸라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죽어. 무섭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가 공감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있는 것들을 그 마음을 제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6가지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난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그 팀장님들 했더니요. 6개 다 하고 있는 리더들이 거의 80%. 그건 뭐예요? 공감 능력이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돌아가서 또 바뀌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공감 능력 결핍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공감에서 중요한 3가지. 데니얼 골만이 얘기한 이야기인데 사람은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말을 감정을 이해해.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아는 능력이 바로 인지적인 공감 능력. 2번째는 감정적인 공감 능력. 내가 이게 얘기하다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알겠어. 아, 이걸 원하는구나. 이게 공감 능력, 감정적. 3번째는 감정이입적 공감 능력이에요. 타인의 생각에 내가 개입하는 건데, 아, 얘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팀원이 왔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이거 듣고 공감을 했어요. 아, 내가 김대리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내가 다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금 다른 팀원하고 일을 분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고 그 감정도 이해하면서 뭘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가 그 감정과 원하는 걸 내 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고의 공감 능력자죠. 네, 제가 다 말씀해 드렸어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완벽한 소통법의 솔루션 첫 번째는요. 타인 중심적인 경청을 하세요. 경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거. 2번째는요. 생략과 왜곡과 일반화를 하지 않으시는 분. 그렇죠? 말을 할 때도 풀로 다 하고 왜곡하지 않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3번째는요. 타인의 내면의 욕구와 생각, 기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어떤 욕구가 있지, 어떤 생각과 기대와 감정을 하고 있지, 이것들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4번째는요. 상대방의 성격 기질. 성격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특히 삶과의 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친구관계, 조직과의 상하관계가 성격이 다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점을 내가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지를 고민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5번째 어땠어요? 신념 얘기했죠. 나의 작은 신념. 큰 신념은 안 바뀝니다. 작은 신념을 내 스스로 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타인의 작은 신념은 내가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6번째는요.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점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꼰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저들의 세대는 저렇게 자랐고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신세대, Z세대들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생활 방식들도 나름 저럴 때는 저랬지라고 인정하는 자세. 이런 세대 공감이 이루어져야 좋은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건 공감입니다. 내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그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듣고 그 본심까지 이해해서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7가지 제 완벽한 소통법이라는 책에는요. 이 7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 내용 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정도만 저는 해도 정말
최고의 완벽한 소통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통찰 시간인데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질문 좀 제가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청. 처음에 강의도 있는데요. 우선 경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캘리브레이션,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감정과 욕구와 의도, 본심까지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잘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청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경청이 되게 힘들대요. 듣고만 있어도 에너지가 완전 빨린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내가 경험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야 사실 정말 좋은 경청자가 되겠죠. 작은 신념의 사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작은 신념은요, 하지 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신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조직에서 힘들거나 가족 간에 힘들다면 그걸 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험인데요. 한 명이 가족 중에서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는요, 집을 막 엄청나게 깨끗하게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막 물건을 탁탁탁 놔야 돼. 근데 상대방 다른 가족은요, 그게 싫어. 나는 그냥 대충 놓고 그냥 편안하게 보고 싶은데 내가 물건을 좀만 흐트러 놓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막 화를 내요. 아니 똑바로 놓으라고 했지. 그리고 목욕탕이 그게 뭐야? 깨끗하게 넣을 거 놓아야지.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미칩니다. 왜? 노력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완벽주의자가 조금 완벽주의를 그러니까 변화할 수는 없으니까 유연하게 조금 다른 사람이 좀 흐트러 놓더라도 그냥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라고 생각한다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91년생인데 90년대생인가요? 뭐 꼭 이게 우리가 세대를 나누는데요. 나누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뭐 90년대생이든 91년이든 뭐 89년생이든 다 비슷해요. 중요한 건 그 세대의 즈음에서 사람들이 다 좀 비슷한 것들의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낙인 찍으면 안 되는 게 뭐 꼭 Z세대라고 해서 다 Z세대가 아닙니다. 어떤 Z세대들은요. 세대보다 더 꼰대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성격적인 아니면 상황적인 특질들이 있겠다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 네. 또 하나 더 할까요? 이원경 님이요. 강사님 카메라 아이 컨택이 남다르세요. 유재석보다 잘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 꼭 기프트콘 2개 보내주세요. 저는요, 제 성향적으로 이런 칭찬에 너무 기분 좋아합니다. 뭐 칭찬에 거의 뭐 미치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까지 제가 다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노잉과 두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잉은 뭐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식적인 거잖아요. 노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건 두잉입니다.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행동했을 때 그게 단 한 가지라도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내가 변화되는 삶, 그리고 내가 소통을 잘하는 삶, 좋은 관계를 맺는 삶, 결국 성과를 내는 완벽한 소통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메일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몰입하셨죠? 열심히 몰입했을 거라 믿고 몰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